수리편 11장은 논어의 경제관, 즉 공자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관에 대한 장입니다. 정당한 부는 인정하고 추구하되 부로 인해서 도를 이룰 수 있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을 주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군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군자라면 도가 행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회에 참여해서 국가의 일에 나서서 일하고 또 경제활동도 하여서 그 경제활동이 설령 시장터에서 채찍 들고 시장 정리하는 경비원이라도 혹은 고관의 행차할 때 채찍을 들고 시장을 경비하는 하인배라도 그런 일을 하더라도 부를 구하는 것이 떳떳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는 부귀를 누리는 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도를 어기고 권력을 잡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왈 부이 가구야. 부, 지금 여기에서 부가 앞에 나왔는데 이 부는 구의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가하다, 정당하다. 무엇을? 부를. 그러니까 부를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도가 행해지는 세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부는 금전이나 재물을 의미하는데 가고, 정당한 방법이라는, 도가 행해지는 세상에서의 정당한 방법이라는, 즉 부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는 이런 세상에서는 긍정됩니다. 그래서 가구라는 것은 구하다, 옳다, 도가 행해진다, 이런 얘기죠. 정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록 수, 집, 편지사, 오역, 의지, 여기서는 문법이 하나 나오는데 비록 수, 오역, 이건 뭐냐?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일지라도, A일지라도 나는 또한 오역이니까 나는 또한 그것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가 되니까 집, 잡을 집이죠. 집, 이건 채찍을 잡는, 여기서 사는 아주 말단 공무원, 그런 사람을 말하죠. 채찍을 잡는 말단, 그런 공무원일지라도 뭐뭐일지라도 나는 역시 그것을 하겠다. 그것은 지는 지시대명사니까 뭐냐? 채찍을 잡는 일을 나는 하겠다. 이때는 바로 가구, 도가 행해져서 부를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때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는 if, 만약에 불가하고
구하는 것이 불가하다, 옳지 않다. 뭘 여기서는 이제 부의 목적어 부가 생략되어 있겠죠. 부를 구하는 것이 만약 불가하다면, 즉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이라면 종호 소호, 나는 소호,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오의, 나의 수로 동사가 종인데 항상 한문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세운다고 그랬죠. 이 종이 지금 전치됐습니다. 원래는 오종소호, 나는 좋아하는 말을 따르겠다. 나는 따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밖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가 목적으로서, 부의 목적으로서 앞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부를 구하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면은, 즉 도가 행해지는 그런 세상이라면은, 비록 집 잡다 채찍을, 술목이죠. 비록 채찍을 잡는 이런 벼슬아치 병사, 채찍을 잡는 벼슬아치 병사일지라도 나는 역시 의지, 그 행위를 하겠다. 그 일에 종사하겠다. 그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일을 한다. 그 일은 뭡니까? 바로 채찍을 잡는 천한 작업이라도 하겠다. 이게 도가 행해지는 세상에서의 부를 구하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도가 행해지면은 어떠한 직업이라도, 어떠한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는 나쁜 것이 아니니까. 정당한 방법이라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면은, 즉 부를 얻는 행위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if 만약에 부를 구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부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하겠다. 즉 정당하게 부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구할 수 없다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종호 소호, 부를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귀 자체보다 정당성과 도를 우선시하는 공자의 경조관이 드러난 그런 장입니다. 주자의 논어집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풀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 이 부는 가부자, 즉 부를 구해도 가능한, 구해도 좋은 것이라면은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폐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버리지 말아야 된다. 버릴 폐자죠. 부를 구하는 것이 옳다면은, 도가 행해지는 그런 세상이라면은 현명한 사람은 그 부를 구하는 것을 폐기하지 말아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즉 부를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군자도 부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부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필 기도지하행, 그러나 반드시 그 도가 행해지기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도가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부를 구해야 된다. 조건이 그렇죠. 가행, 즉 도가 행해지는 그런 세상에서만이 그 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집편지사, 즉 채찍을 드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 채찍을 잡는 자, 이런 사람은 집주에서는 뭐라고 했냐, 기천, 그런 사람은 아주 심하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채찍을 잡는 자는 가장 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사회 최하층으로서 말에 뒤따르는 종자, 하급 마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연이기도 지가행 고지이 불사야. 그러나 그 길이 정당하다면은, 정당하다면은 그 천한 일 또한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눈우집주에서는 보고, 즉 부를 얻는 수단이 정당하다면은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도 군자는 기꺼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도 불가행, 만약에 그 길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정당하게 행해질 수 없는 것이라면, 비록 수구오불구, 비록 그것이 부라고 해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도 동사가 앞에 나왔죠. 동사를 따른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의, 주어의 동사인 종을 앞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따른다. 뭘? 소호이야.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리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공자의 소호는 바로, 공자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도와 학문과 덕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현실 윤리와 생존의 딜레마 문제인데, 이렇게 도가 행해지지 않는
불가, 구, 여기에서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뿐 이러한 그 천한 마부직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가 행하지 않는 세상에서 부를 얻고자 하인으로 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말단인 사람이 이런 일도 안 한다면은 할 수 없이 아사, 굶어 죽거나 이런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현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절도죄나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천한 직업이라도 이런 직장에 이런 마보라도 하는 것이 낫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낫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공자는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공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공자의 관점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봤을 것입니다. 즉 도가 없는 세상에서 부를 쫓는 행위 자체가 타락하는 첫걸음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 부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이든 아니든 사회 전체가 부정한 구조 속에 있다면 부를 얻는 과정 자체가 오염됐다고 이렇게 공자는 봤죠. 따라서 차라리 가난하게 도를 지키는 것이 더 존귀한 선택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공자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범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자는 그저 범죄냐 비범죄냐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 명분만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말단, 마부조차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어떤 고위직을 요구하면은 그것은 거절해도 살만한 어떤 여유가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직도 그만두고 굶주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가난한 노동이라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려는 것이 현대 윤리 기준에서는 명백히 더 낫다고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현대적 기준에서는 도가 무너진 세상이라도 범죄보다 정당한 노동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이 점에서는 공자의 시대와 현대의 윤리 기준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공자의 메시지는 실제 직업 선택에 대한 그런 조언이라기보다 부를 쫓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이 떳떳할 수 있는 시대라면 어떤 천한 일이라도 일을 해서 바르게 벌겠다. 하지만 온 세계가 도를 잃는 시대라면 내가 탐욕을 쫓아 살아서 스스로 마음을 잃는 일은 하지 않겠다. 즉 부를 쫓다가 마음이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지 생계형 노동을 금지한다는 뜻 그것은 아닙니다. 수리편 12장은 공자께서 관심사 있게 생각하는 일, 예로서는 제사고 국가로서는 전쟁이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질병, 이거를 중대한
영역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지, 소, 신, 제, 전, 질. 공자님이 소, 진, 지, 소, 뭐뭐 하는 바. 신, 상가죠. 상가신, 상가한. 공자님께서 상가하시는 바, 상가하는 것은 제사, 전쟁, 질병이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공자가 가장 중대한 그런 영역으로 본 것은 바로 제사 지내는 일, 국가에서의 전쟁, 개인에서의 질병, 이거를 중대사로 봤던 것입니다. 즉 공자께서는 제사 지내는 일과 전쟁 그리고 몸의 병환에 대해서 특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신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신은 바로 상가다, 조심하다 이런 얘기죠. 뭘? 이 제는 요 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제계할 때 목욕제계, 이게 똑같이 보죠. 제계할 때, 즉 불교에서는 이 제를 명복을 비는 어떤 불공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계라는 용어는 바로 불교 용어인데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 목욕제계한다고 그러죠. 목욕제계. 목욕제계, 즉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제는 제인데 여기서의 제와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제사 지내는 일, 이거는 조상과 그리고 신에 대한 예의이므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 예로서는 제를 중시했고, 그 다음 전쟁을 얘기하죠. 전쟁은 사람과 사람, 이거는 사람의 생사와 또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솔한 결정을 하거나 경솔한 결정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절대 가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병이죠. 병. 자기 몸을 돌보는 것 또한 도를 행하는 기본으로 봤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행동을 흐트러질 병 걸리면은 몸과 마음과 행동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태도와 처신을 특히 엄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요약하면은 바로 공자께서는 이 제사전 제계, 즉 목욕제계, 몸과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군사, 전쟁, 그리고 병환의 문제,
이것을 항상 삼가고 신중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노 집주에서는 재는 재계야 해서 바로 제사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재계 이것과 같다 이렇게 봤어요. 도노 집주에서는. 그 다음 전쟁은 뭐냐? 군, 여, 지사. 전쟁과 바로 군사, 행정 그런 관련된 일들을 이런 걸 얘기하죠. 여는 군대 여죠. 그 다음에 질은 바로 질병이죠. 질병이야. 바로 질은 질병이다 이런 얘기죠. 무의 삼자는 삼자는 이 세 가지는 재와 전과 질을 삼자는 개 모두 소, 당, 근자 이 세 가지는 본래 모두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고로 자소 신야 고로 이 세 가지를 공자는 아주 조심히 삼갔다. 이렇게 논어집주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한 재와 전과 질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요것을 구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는 바로 이 재와 같이 사용했어요. 기본 뜻은 가지런히 하다, 철저하다, 정제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논어 문맥에서는 재와 재계 같은 의미로 사용했고 이 재는 바로 의례적 종교적 행위로 봤어요. 공자가 이 재를 아주 조심하고 삼간 이유는 이 제사는 신성하고 엄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으로 환원해서 보면 엄숙한 준비를 하고 정신적 정결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바로 형식적 준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싸우다, 전쟁 이런 얘기인데 군사일이나 전쟁, 싸움, 정치 군사적 행위로 분류되고 있죠. 즉 공자가 이 전을 아주 조심한 이유는 전쟁은 바로 인간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고 국가와 존망에 관련되어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조심해서 삼가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위험관리와 큰 결정을 신중히 해라. 위험과 그 결단을 아주 신중히 하라. 그런 의미죠. 질은 병이죠. 질병할 때 병, 질시할 때 비유하다, 빠르다, 질주하다 할 때 이런 의미인데 논어에서는 바로 병을 의미하죠. 질환, 병질환, 병고. 그래서 이것은 성격과 분리로 보면 신체, 생리적 상태를 얘기하고, 공자가 질을 아주 조심한 것은 병 중에는 마음이 산만해서 도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을 아주 신중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대적으로는 병은 건강관리나 신체 정신 상태를 잘 관리하고, 즉 몸 상태, 컨디션을 잘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리편 13장은 공자는 음악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순임금이 제작한 소음악, 춘곡이지만 무악인 소음악, 이 음악은 아주 최고로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8일편 27장에서 순임금은 요임금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이어받고 또 우임금에게 왕의 자리를 선양했으므로 전쟁 없이 왕위를 주고받은 그런 사람이므로 아주 덕치의 근본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순임금이 제작한 소음악은 진미하다고 이렇게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편 지금 13장에서는 제나라에 가서 공자가 소음악을 듣고 고기 맛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심취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제치, 공자님이 제나라에 계실 때 이런 얘기죠. 제나라에 계실 때 공자님이 문례를 들었다. 뭘? 소음악을 듣고 3월 부사죠. 3개월간 한 석 달 동안 불지융이 알지 못했다. 무엇을? 고기 맛을. 그러니까 제나라에 가 계실 때 공자님이 소음악을 들으시고서는 3개월간이나 그 고기 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기 맛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일은 부도 의도하지 않았다. 위락 지지어사, 요게 아주 중요한데, 이 도는 고문에서는 바로 예상하다, 생각하다, 뜻밖이다 이런 얘기예요. 뜻밖이었다. 이 소음악을 듣고 3개월간 고기맛을 잃을 정도로 일이니까 엄청 큰 일이죠. 이런 뜻밖의 일이다. 위락지, 이 얘기는 위락은 즐거움이 되다. 위락은 즐거움이 나타나다. 지는 이 전체를 받는 어떤 문장이죠. 지시대명사로서 전체를 받는 그런 것이니까 바로 위락, 즐거움이 되다. 지어사, 즉 이런 정도의 이르리라고는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이토록 지극할 줄은 뜻밖의 일이다.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바로 자제제, 공자가 35살 때 35세 되던 해에 제나라에 갔어요. 제나라에 가서 소음악을 듣고, 이 소음악이라는 것은 8일편에서 나왔죠. 순임금이 제작한 음악이에요. 무악인데 춘곡이죠. 순임금은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고 또 그 왕위를 우임금에게 또 선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왕위를 이어받게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덕치의 극치라고 봤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타난 음악이었으므로 그 음악 또한 진선미하지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나 8일편에서 주무왕의 음악은 이때 주무왕의 무악이죠. 무악. 즉 무력으로 우리나라 주를 토벌했으므로 그 음악은 아름답지만 바로 좋지는 않다, 선하지는 않다. 8일편에서 그렇게 봤죠. 그러나 제나라의 공자가 37세에 제나라에 갔을 때 들은 그 이 소음악은 바로 덕치의 아주 근원이어서, 덕치의 근본이어서 이 소음악을 듣고 3개월간 고기 맛을 잃어버렸을 정도로 이렇게 감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부도 거의 의도하지 않았다. 뜻밖의 일이었다. 즉, 그 음악이 이렇게 즐거움이 이러한 극치에까지 이를 줄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이토록 지극한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자는 음악을 단순 오락이 아니라 덕을 드러내는 거울로 봤어요. 순임금의 음악인 소는 성인의 중고와 조화의 덕이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공자는 그 음악을 듣고 덕의 완전함이 음악 속에 표현됐음을 체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맛조차도 잊었다는 표현은 바로 정신적 감동이 절정을 담아낸 이런 고전적 표현인 것입니다.